역사책에서나 보던 8만대 장경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한다. 2007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국보다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려의 제조대 장경을 지칭한다. 경판의 수가 81,258매에 달한다고 하여 8만대 장경이라고 일컫고 있다. 고려의 초조대 장경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제조대 장경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려대 장경이라고 부르는 목판 인쇄물이다. 8만대 장경이 왜 7대 불가사의인지는 차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8만대 장경을 소개하겠다. 먼저 8만대 장경은 고려 시기 동아시아의 활발한 불교 교류와 고려 불교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문화권의 대장경과 함께 불교학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판 인쇄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판수가 8만여 장에 달하고 8만 4천 번 내에 대치하는 8만 4천 번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8만대 장경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의 두 번째로 판각한 대장경이라 하여 제조대 장경이라고도 한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판각한 대장경은 11세기 초 현종 때에 새긴 초조대 장경이다. 여기에 11세기 말 의천의 주도로 판각된 속장경이 현종 때의 대장경 경판과 함께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에 당시 집권자인 최후 등의 발의로 다시 판각한 것이 8만대 장경이다. 대장경판을 새긴 것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고려는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를 비롯한 여러 곳에 실제 판각을 담당하는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237년부터 1248년경까지 약 10여 년 동안 경판을 새겼다고 한다.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들은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 송과거란본 대장경을 비교하여 교정하였으며 새로이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다양하게 보완하였다. 조선 초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8만대 장경의 인쇄본뿐만 아니라 경판까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경판을 주지 않고 인쇄본을 통해 그 내용을 전해주었는데,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나 조선 시기에 인쇄된 판본들 중에는 현재 일본에 소장된 경우가 많다. 대장경판은 판각 후에 강화도에 보관되었다가 조선 초의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다. 대장경판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7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장경이라는 단어는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과 계율 및 그 내용들에 대해 후대의 사람들이 첨부한 논서, 주석서, 이 원서들을 집대성한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대장경판은 종이에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이므로 말하자면 국립도서관 불교 섹션을 인쇄판형과 종이 인쇄본 통째로 넣어놨다고 보면 된다. 8만대 장경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에서 경전 정리 사업으로 진행해 국가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한데, 한반도의 판본은 고려시대에 시작하여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번 인쇄되었다. 대표적으로 해인사의 수다라장, 다락방과 강원도 평창군의 오대산, 월정사 및 부산의 동아대학교에는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경하여 만들어진 대장경 판본 책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 일본의 요청으로 보내준 판본도 꽤 많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대장경판과 인쇄본이 모두 남아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8만대 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판 8만대 장경이다. 8만대 장경의 경판 숫자는 191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처음 81,258판으로 집계되었다.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 국보 지정 당시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동안 정확한 수량과 훼손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부터 실시한 해인사 고려대 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 2014년에 수립한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 보존관리 계획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판의 숫자가 81,352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1937년에 제작, 추가된 경판 36개가 포함된 수치이다. 목적이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 만큼 후대에 집필된 경전이 추가됨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일본판 다이쇼 신수대 장경에도 후대에 추가된 경판들이 존재한다. 후대에 추가된 경판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두고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은 북한의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에 소장되었는데 여기에도 장경판각이 있다. 팔만대장경은 제작 이후 사라질 뻔한 위기를 세 차례 겪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선의 태종에서 세종대에 벌어진 일이다.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본인들이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주요 권력의 축이기도 했던 불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가 보유한 이 불교.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본인들이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주요 권력의 축이기도 했던 불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가 보유한 이 불교 경전 컬렉션 팔만대장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승려들도 송, 요의 대장경을 계승한 것으로 고려 대장경이 불경으로서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희한하게도 10세기에 처음 목판본이 등장했던 북송이나 거란, 고려와 달리 일본에서는 700년 동안 대장경의 목판을 제작하지 못했다. 팔만대장경의 인경판을 얻지 못한 절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인경판을 구해서 일일이 필사하기도 했다. 이미 태조 때의 원료, 즉 무로마치, 막부의 규슈 단다이였던 이마가와 사다요나 갈레이, 하타케야마 요시나리, 심지어 무로마치 쇼군 원도이나 도전, 원희정, 원희고도 고려대장경에 관심을 보여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 인쇄본을 요구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보인다. 주로 외구 진압 및 고려 조선 측 피로인 송원에 대한 대가로 대장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태종 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물로 받은 코끼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며 팔만대장경 경판의 인쇄본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주곡후 지방인 스오이 슈고 다이묘인 오우치 씨의 경우 스스로 백제 임성태자의 후손인 도레인 가문으로서 친조선 정책을 취했고 조선 정부에서도 오우치 씨를 백제의 후손으로 인정해서 조선 초기에 상당히 교류가 많았다. 그러던 와중에 조선의 외구 진압의 공적 및 예탄반도 국가인 백제와의 연고를 들어 조선에 꾸준히 팔만대장경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불교가 여전히 중요했던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숭유업불이 기조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를 파악한 조선 조정에서는 대장경은 나라에서도 귀한 것이라는 연유로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이 끊임없이 대장경을 청구했고 심지어 쇼군이 나서서 팔만대장경을 받아오라고 하기도 했다. 세종 5년 무로마치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승려 규주 법령의 경우 조선에 와서 세종에게 팔만대장경 경판을 요청했는데 이때 세종은 쟤네들 자꾸 와서 팔만대장경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버릴까? 라고 신하들과 논의했지만 대신들은 이를 반대했다. 세종실록에는 임금이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주려고 하매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앞날을 염려하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금이 일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라고 세종실록에 실렸다. 이쯤에서 팔만대장경에 대하여는 그만 소개하기로 하고 많은 이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의 7대 불가사의가 된 이유를 소개하겠다. 팔만대장경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가 된 이유는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점 때문이다. 물론 가능했으니 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 증거물들이 잘 보존되어 유네스코에도 등록되었는데 무슨 어그로를 끌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의 대단한 집념과 의지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하다. 먼저 팔만대장경은 16년의 제작 기간 중에 판각 기간만 약 1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판각이라 함은 나무 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쓰인 나무로 3분의 2가 3번 나무의 목재를 이용했다고 한다. 3번 나무가 쓰인 이유로는 그 시대 주위의 가장 흔한 나무종이면서 재질이 균일하였다는 이유로 3번 나무가 쓰였다고 전해진다. 연도에 따라 판각량은 달랐지만 12년 동안에 81,340여 판, 글자는 5,200만 자 가량을 판각하였는데 과연 그 많은 판각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문이다. 아주 숙달된 각수로 하여금 옛날 방식으로
대장경판을 판각시켜 보았더니 하루에 20여 자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판각에 참여한 각수를 추정해보면 약 593명이 된다. 그것도 완전 숙달된 고수나 달인들 말이다. 그러니까 593명의 각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2년 동안 판각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불가사의인 이유다. 593명의 아주 능숙한 각수가 존재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 시절 최고의 달인들만 600여 명이 존재나 했었을까? 아마도 어쩌면 그 시절 최고의 직업이 혹시 각주였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어쟁이 뜨쟁이도 아니고 완전 달인들만 600명을 모아서 작업을 했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매년 고르게 판각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해에는 약 150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했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가사의는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제작되어 그곳의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현재의 해인사로 오게 되었는지도 불가사의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강화도가 아닌 남해나 거제도 등에서 새겨서 해인사로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대장경판이 원래 두 벌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한 벌은 남해나 거제도에서 나무를 가져와 해인사에서 새겼고 또 하나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나무를 실어다가 강화도에서 새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판각 위치나 옮겨온 경로에 대한 문헌의 기록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벌을 새기는 것도 많은 국력이 동원되었는데 두 벌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현재도 팔만대장경은 한국의 7대 불가 사이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보 팔만대장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하며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세계 최초로 달에 먼저 도달한 나라 역시 러시아다.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때 러시아는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때가 있었다. 어쩌면 미국을 앞서 갈 유일한 나라였을 만큼 막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 리스트에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쨌거나 오늘은 한때 세계 최강국인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유명했던 모스크바의 예지몽 예언가 이반 미로슈니코프를 소개하겠다. 사실 영상을 다루기 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예언가였던지라 좀 더 유명한 예언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유명한 예언가들은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으니 나는 차후에 그분들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예언가인 이반 미로슈니코프에 대하여 영상을 시작하겠다. 성문화로도 잘 알려진 미로슈니코프는 1802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농부인 부모님을 도와 마을 외곽의 숲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년이었다. 1812년 10살이 된 그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게 되는데 그는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외국의 병사들이 러시아로 쳐들어와 러시아의 마을들이 불타고 그의 숙모가 병사들에 의해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눈보라가 그가 살던 모스크바로 몰려와 병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과 개미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뒤덮여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812년 6월 24일 실제로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이 대륙 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로 들이닥쳤는데 마을의 외딴 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그의 숙모가 실제로 프랑스군에 잡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얼마 후 러시아에는 기록적인 혹한과 폭설이 내렸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프랑스군은 4주 만에 모스크바를 탈출하다시피 떠나게 된다. 이로 인해 프랑스군은 60만 명의 병사 중 56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으며 프랑스로 복귀한 생존자는 겨우 4만여 명에 불과했다. 놀랍게도 이는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불과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이다. 당시 미로슈니코프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해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 모스크바로 모여들 정도로 그의 예언은 매우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러시아 국립역사문서 보관소의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어서 그가 청년기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겠다. 1825년 23살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홀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불쌍한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날 밤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앞에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마을 뒤편의 산 정상을 가리키며 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 신비한 꿈이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 생각해 아침이 되기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실성했거나 그의 말이 허풍일 것이라며 믿지 않았다. 결국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의 말을 믿었던 소수의 이웃들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3일은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그가 살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그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26년 정교회의 수도승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이 꿈속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자 그는 이 기이한 꿈들이 예지몽임을 깨닫고 이때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정확한 예언으로 러시아 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된 미로슈니코프는 1867년 그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파울로스 대주교를 만나게 된다. 이 당시 미로슈니코프는 타울로스 대주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에게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이를 기록한 러시아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주교시여, 러시아는 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땅이지만 그 기운도 다 되어가는 듯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나라에는 큰 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에는 날카로운 올빼미의 눈과 늑대의 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나타나 러시아 왕조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농노의 자식일 것이며 그의 몸속에는 몽골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러시아 왕조의 멸망이 아닌 위대한 러시아의 멸망을 알리는 시작일 것이며, 러시아 왕조가 멸망하고 120년이 더 지나면 러시아는 8개의 나라로 찢어져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파울루스 대주교에게 미로슈니코프가 말했다. 파울루스 대주교는 미로슈니코프의 말에 크게 분노했지만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으며,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제들에게는 이를 함부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하긴 내가 대주교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세계 최강인 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언한 지 정확히 50년 후인 1917년 그의 말대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으며,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가족들이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당하며 러시아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려었다. 또한 최근 발표에 따르면 레닌의 아버지는 해방된 농노 집안 출신이었으며 그의 조모는 기독교로 개종한 몽골계 칼미크인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로슈니코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정교회에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렸던 그는 예지몽과 신비한 영적 능력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다. 죽기 직전까지 사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미로슈니코프는 1902년 정확히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물만 마시며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 그의 꿈속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미래에 있을 엄청난 사건들을 계시해 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 모인 9명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세상의 변화는 물론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들을 예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왕들은 신국의 왕을 따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신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은 나라는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나라들은 모순 속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신국을 따르는 민족들에 의해 8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며 대부분의 땅을 적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영국 민족과 일본 민족 그리고 조선 민족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의 시작은 조선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동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잃었던 힘을 되찾을 때쯤 가장 먼저 러시아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찢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땅의 형제들은 서로의 피를 갈구하며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며 영원한 전쟁과 거짓말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러시아의 쇠락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운은 나날이 커져 러시아의 동부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며 거대한 땅을 가진 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때 조선의 민족 역시 러시아 땅의 일부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영토는 기존의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이다. 이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극동지방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민족은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 온 민족일 것이며 공과 이상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일 것이다. 원래 그 별은 중동의 신성한 민족에게 있었으나 미래에는 극동에 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본래의 기운을 되찾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상은 나도 볼 수 없으니 너희는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극동아시아 한반도를 향한 예언을 하셨다고 한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그의 9명이 제자 중 3명이 이끄는 무리가 극동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후 그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일본 역사 인지학회 회장 사카타 미치히로는 1986년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과 정본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극동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고 일본의 역사학술지에 한국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러시아 역사에 미로슈니코프가 남긴 미스터리한 흔적은 아직도 그가 살던 모스크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예언하는 분들은 많다.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아니면 토속 신앙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더라도 무종교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미래 예언들을 접하게 되면 한결같이 한민족은 동방의 등부림을 인정하는 것 같다. 내 나라가 그만큼 인간으로서 살기 좋은 이상향의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